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반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이게 거리가 보니까 되게 멀어가지고요. 혹시 이제 여기 좀 앞에 좌석이 몇 개 있으니까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분은 좀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제 문제의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당 생활을 한 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9년부터 원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원래 호남 집안이셨고 전라도 해남 부모님 고향이셨고 저는 태어나기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자라기는 한 6살, 7살 때부터 서울에서 자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이제 시사 문제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노동운동하려고 이제 공장도 다니고 이렇게 등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당 생활을 한 이제 20몇 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진보정당에서 11년 정도 있었고 현재 민주당에서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 대통령 직속 소주 서민이 박원순 시장님의 마지막 정책 보좌관 됐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됐었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75% 정도는 보수계열 정당이 집권했었고 한 25% 정도는 이제 저희가 집권했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장면 정부까지 꼭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바램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약간 정책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 야 경제나 정책은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표현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정당이라는 건 워낙 거대한 조직이니까 내로남불이 완전히 없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없으면 없을수록 바람직하지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생각을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이러저런 일탈적인 건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듣고 싶은 어떤 민주당의 상은 민주당이 약간 내로남불을 하더라도 정책이나 경제는 민주당이 가장 유능한 것 같아. 국민의 나라 맡기면은 나라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저희 이제 관심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선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의상 민주당이 50점짜리 정당이다. 그럼 우리가 집권하는 방법은 상대 정당을 50점 미만으로 깎아내리면 돼요. 이렇게 막 후새끼, 말새끼, 뒤새끼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우리가 맡아보고 하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자기네가 50점이라고 치면 집권하는 방법은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게 열심히 하죠. 그래서 50점 미만으로 깎아내리는 걸 성공하면 집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선거는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권해가지고 뭔가 이제 한 자리를 하는 걸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좋은 국정 운영을 하는 거는 약간 절대평가라고 생각해요. 선거는 상대평가이지만 좋은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떤 커트라인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좋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최소 65점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50점일 때 상대방을 50점 미만으로 깎아내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지만 좋은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정당도 지금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냐 막 이것저것 과거 정부에 탓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임기 초반이니까 약간 봐주지만 임기 중반쯤 지나가고 임기 후반이 되면 니네 한 게 뭐야? 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잘했으나 무관하게. 그래서 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간 커트라인 점수 좋은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우리가 현재 편의상 50점이라고 표현하면 55점, 60점, 65점 정도는 될 수 있는지 그 나머지 15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저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당의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말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점 15점짜리 이런 부분만 채워주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민주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거 이게 이제 외국의 진보 정당이나 이런 데는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선거를 하지만 계속 국민들이 연속으로 찍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우리 당이 잘한 거와 잘못한 것 중에서 우리 당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15점
부족한 15점을 채우기 위해서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인데요. 지난주에는 정치와 선거, 정책과 선거의 관계를 주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부탁받았던 거는 경제 관련된 걸 좀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세 번에 걸쳐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할 건데 주로는 불평등만을 다루진 않고 여러분들이 시사 교양 또는 뭐 주식 투자하는 분은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갔구나라고 그런 어떤 이제 교양을 좀 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 의식은 중도 확장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하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경제정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이런저런 걸 잘 관리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정치권의 수선의 표현은 정책적인 관리와 정무적인 관리, 이 정책적인 대응 능력과 정무적인 대응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그 중에서 경제 및 정책에 좀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제는 한국 경제 불평등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하셨던 소득 주도 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시계 좀 맞추다가 그냥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은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민주당 계열의 여론조사 업체였는데, 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부부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소 부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제가 이제 서울시 정책보좌관 해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총괄하는 걸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금융 관련해서 이제 금융이나 공정거래를 포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라는 곳에서 민병두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었고 등등등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논술학원에도 있었었고요. 그런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이건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그 임명장 받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보시는 지금 이제 발표드린 책인데 오늘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서 이야기할 가장 그동안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라든가 등등을 들었을 텐데 가장 큰 그 이전에 들으셨던 불평등 이야기와 제가 이야기하는 불평등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는 저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제예요.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불평등 이야기는 뭔가 국내 정치적인 얘기가 중심이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 보수 정부는 이렇게 했고, 진보 정부는 이렇게 했고, 비정규직은 이렇고, 재벌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이제 들었던 불평등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열심히 불평등을 공부해봤더니 우리나라 불평등이 출렁출렁거렸던,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던 경우는 그런 정책적 요인도 전혀 없진 않지만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내 문제에만 갇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중국 경제가 부상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시진핑이 어쩌고저쩌고 바이든이 어쩌고저쩌고 내지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제 강의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왜 자기네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불평등을 관련된 정책은 뭔가 국내적인 원인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국내적인 해법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국내적인 원인보다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맞물리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출렁출렁거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좀 새롭게 하면
처방도 좀 새로워질 수 있더라라는 걸로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책을 추천해 주셨던 얘기인데 뒷부분에 이제 약간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데 앞부분에 이제 그 추천만 썼습니다.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대해서 도전하는 책입니다.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매우 흥미있습니다. 라고 이제 아무튼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뵙지는 못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3프로TV라고 이제 이진우 기자라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남자분이 이제 그 아침에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걸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이제 좋은 속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거기서 저기 보시면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라는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그러면 한 4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으로 40회 정도 얘기한 게 나와요. 경제 성장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나라가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떤 도움이 줬고 등등등 이런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불평등 경제 성장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책을 쓴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좀 해가지고 지금 한 몇 군데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일보, 경향신문, 신동아, 시사저널, 뉴스토마토 이런 거 칼럼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연세 드신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우리나라 불평등을 들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한 이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지가 뭐냐면 한국의 불평등은 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국의 불평등은 97년 외환위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은 여기 뒤에 보시면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에 우리나라 불평등이 컸다. 이런 얘기도 아마 이제 다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 특히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불평등이 커졌다. 근데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해롭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인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내용의 대부분이었어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쓰는데 왜 성장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냐면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해롭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불평등을 줄이면 자동빵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 약간 가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를 좀 보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평등은 주로 국내적 원인과 국내적 원인 이 5가지가 이제 저도 97년 외환위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평등이 커진 건 사실인데 우리는 다 이 5가지 원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또는 제가 그동안 몇 년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저것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 뒤로 이제 되게 많은 언론들이 이제 책을 주목해주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오랫동안의 통념을 이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몇 분이 이제 97년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걸 언급했던 걸 살짝 한 거고요. 요거는 잠깐 이제 이게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써 있어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최장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이고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참여정부를 비판하던 책이에요. 참여정부만 비판한 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크게 보면은 다 이제 민주화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모두 뭔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짧게 읽어드리면 나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 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분배를 통해 가능했던 사회 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 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 그냥 구조만 보시면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를 더 나쁘게 만들었나.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좀 넓게 보면 김영삼 정부까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불평등을 더 확대시켰나.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번씩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얘기가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런 쪽이 큰 잘못을 하거나 지나치게 부능해가지고 마치 불평등이 커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이걸 되게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는데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뭔가 이렇게 뭔가 수치가 점점 실제로 불평등 수치는 안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한 것 자체는 사실인데, 불평등이 증가한 원인은 좋은 이유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박을 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연평균 수출이 연평균 30%씩 됐어요. 연평균 30%씩 중국한테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불평등이라는 거가 뭐냐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이에요. 그러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데, 상층 소득이 올라가거나 하층 소득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이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상층 소득이 작달나거나 하층 소득이 올라가거나 중간이 두터워지면 불평등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 대기업들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포항제철 이런 나는 우리 구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그 공장들이 수출이 대박을 쳐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전체에서 상위 10%, 20%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불평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텐데, 한국은 언제나 수출이 잘 되면 불평등 커집니다. 그리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어려웠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수출이 작살나가지고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는 내부 원인인 측면보다는 외부 원인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판해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진단을 잘못하면 마치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몸이 열이 나요. 제가 열이 나는데 이게 달리기를 해서 열이 나는 건지, 감기가 생겨서 열이 나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그 증상은 열이 난다 하더라도 진단을 잘하지 않으면 엉뚱한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요. 경제학자 중에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먼 쿠즈네츠. 이제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를 경제학 역사에서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930년대 사람이에요. 1930년대, 40년대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불평등이나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권위 있는 경제학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선진국들을 이제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발전 초창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게 저 되게 좋더라고요. 경제발전 초창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 생각하면 되는데요. 경제가 성장할 때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경제가 성장하는데 불평등이 줄어들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가난한 농업국가, 우리나라를 역사로 치면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50년대, 60년대는 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던 게 우리가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옮겨요. 그러면 모든 농업을 하던, 농촌 중심의 농업을 하던 나라들은 경제발전 초창기에는 반드시 불평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다 같이 100원 그 나라에 총 3명이 살고 있었는데 A, B, C가 다 100원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경제발전과 같은 말이 뭐냐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대기업이 출현하는 게 경제 발전이에요. 그냥 우리 5인 사업장만 다 있는 나라에서는 5인, 그러니까 5명 정도 사업장, 일하는 사업장의 크기가 5명의 사업장만 전부 다 있는 사회에서는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나라가 고소득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종업원 숫자가 5명, 1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2만 명, 5만 명, 10만 명. 삼성전자가 지금 고용원이 한 3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이 된다는 얘기랑 대기업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그냥 거의 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을 할 때 다 같이 100원, 100원, 100원을 벌다가 도시화가 되고 대기업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은 누군가는 1,000원을 벌고 누군가는 500원을 벌고 누군가는 2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 100원, 100원, 100원을 벌던 시점과 비하면 누구는 더 10배를 더 벌게 되고 누구는 5배를 더 벌게 되고 누구는 2배를 더 벌게 됐지만 배율을 치면 불평도 커진 거거든요. 이게 경제발전 초창기 상황이다. 여기가 이제 경제발전 초창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커졌다가 일정 단계 가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초기 단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도 이제 되게 가난하게 성장하고 옛날에 저희 영세민 집안이었는데요. 이 경제발전 이전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절대 빈곤 상태예요. 그냥 옛날 보릿고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 같이 가난하게 평등한 거라 불평등이 쭉 커지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최소한 빈곤, 굶어 죽는 것 정도를 벗어나는 게라고 비교하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념으로 정리하면 경제발전의 초창기는 경제발전이 벌어지면서 불평등이 커지는 거를 저는 좋은 불평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이 줄어드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앞에의 후반부는 좋은 평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도 더 좋아지고 소득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커지는 건 좋은 불평등, 소득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좋은 평등. 반대로 나쁜 평등도 있어요. 나쁜 평등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평등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있던 재산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좀 나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더 평등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재산이 다 박살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막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뭔가 하나를 절대적으로 사고하는 순간 사람이 어떤 편향을 보이게 되는데 세상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 자체도 나쁜 평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북한이 됐건 소련이 됐건 중국이 됐건 재산을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평등이었어요. 공산주의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평등해진 경우는 대규모 전염병, 흑사병이 되든가 전쟁이 되든가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게 평등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경우에 나쁜 평등. 나쁜 불평등은 뭔가 경제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 네 가지로 하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도 경제발전 초창기, 복지국가 전성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나 전쟁 이런 식으로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사분면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불평등, 좋은 평등, 나쁜 불평등, 나쁜 평등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게 가지는 장점은 생각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등과 평등을 절대시화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우리가 나쁜 평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거는 이제 외국인데요. 외국에는 이거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21세기 자본주의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과 유럽의 소득 불평등을 봤더니 이게 이제 낮을수록 평등해지는 거고 높을수록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위쪽일수록 불평등하고 낮을수록 평등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연도가 중요해요. 1930년부터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미국과 유럽이. 혹시 우리 우리 현규 씨 1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 좀 기억나세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부터 끝난 연도
혹시 우리 다음 시는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는 질문을 다시 하면 3.1운동이 몇 년도에 있는지 기억나요? 1919년. 맞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했던 게 3.1운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3.1운동을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 생긴 거로 생각하는데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3.1운동이에요.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해가지고 도쿄에 사람을 보내고 천도교에 사람을 보내고 기독교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차 세계대전은 혹시 우리 다시영규 씨 빼빼로데이가 며칠인지 아세요? 네.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빼빼로데이 때 끝나요. 그럼 빼빼로데이여서 끝난 건 아니고 11월 11일 날 끝나요.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날 그 빼빼로데이였던 날 1차 세계대전 종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역처치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거를 여운형 선생님이 상하에서 그걸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파리 강화회에 1차 세계대전을 종전하는 회의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김규식이라는 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등등등 해가지고 3.1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3.1운동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쳐들어간 거를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간주하는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45년에 종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고 1차 세계대전의 종전 때문에 3.1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큰 사건들은 다 세계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때 살짝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유럽이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1900요 기간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불평등은 커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나쁜 평등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앞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요.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5가지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5가지는 다 기억하지 말고 여기 그냥 3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불평등은 제가 한번 이제 하면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불평등은 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부터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97년 외환위기부터 3대 적폐 때문 역대 정부 잘못 이 3가지가 최소한 그냥 이 3가지만 일단 하자고요. 5개는 암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 3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거를 경제학자인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매우 존경하는 우리 경북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의견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분들이 불평등을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문제의식을 하신 거예요. 민주당이 그냥 혼자 딴 생각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걸 한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민주당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하려면 경제학자들 생각이 뭐가 틀려먹었는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랑 논쟁에서 이 사람들이 선배님들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뒤엎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거고요. 낮을수록 불평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금 불평등인데요.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론으로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동그라미 3개를 쳐놨어요. 94년, 2008년, 2015년에 불평등이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하냐면 여기 뒤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994년, 여기는 1994년부터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97년 외환위기부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두 번째는 여기서 불평등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불평등이 커져요. 그러다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인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불평등이 다시 살짝 줄어들어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다시 2012년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2015년을 최고점으로 최근까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나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을 보라 그럴 때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민주당 관계자든 국민의힘 관계자든 정의당 뭐 심상정 의원이든 노회찬 씨든 유시민 씨든 우리나라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되게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불평등은 데이터마다 좀 다른데 빠른 거는 2010년경부터 또 어떤 거는 여기서 이제 2015년 2010년 내지 15년경부터 최근까지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그러면 질문은 저거예요. 여기는 1994년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계속 줄어들다가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나?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하셨고 하나회를 해체했고 고용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을 되게 확대했고 건강보험을 확대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원 가도 옛날만큼 건강비, 의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옛날에 한번 뭔가 이렇게 이상한 병 걸리면 집안이 풍비 박살났어요. 그게 불과 20년 전 얘기, 20년 전. 20년 전에 한번 병원 가면 막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털렸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국민 기준생활보장법 이런 걸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뭔가 가난한 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죽지는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고 실제로 되게 많이 우리나라 빈곤율도 개선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간에 집권하셨는데 아니 역대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그리고 실제로 뭐 노동정책이 됐건 사회보장제도가 됐건 복지제도가 됐건 실제로 잘하셨어요. 실제로 잘했는데 왜 불평등이 증가했을까? 이 말대로라면 개혁적인 정부가 할 때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뭔가 이상한 보수 정부가 할 때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뭔가 그분들의 연구가 미진해가지고 그동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오판을 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1994년을 94년 불평등 미스테리, 2008년을 2008년 불평등 미스테리, 2015년을 2015년 불평등 미스테리라고 요 3대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고 요 3대 변곡점을 각 역사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게 제 책 내용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면요. 94년도는 94년 미스테리를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행히 우리가 연식이 50세 이상인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는 옛날 얘기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 돼서 제가 좀 옛날 얘기를 얘기하면 뭔가 한 시대를 다니는데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가 87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해서 87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데모를 해가지고 촛불 시위한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원래 전두환 씨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적이 없는 거죠. 전두환 씨는 광주 시민을 다 죽인 다음에 본인이 그 선거인단을 자기가 지명의 선거인단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자기 찍기 만든 거죠. 그래서 뭐 99%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었는데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받은 직후에 1987년 7월달, 8월달, 9월달에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87년 노동운동과 78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파업 발생 건수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파업은 요만큼이었는데 85년도, 6년도에는 파업이 거의 없다가 이게 건으로 치면 1년에 4,000건의 파업이 벌어져요. 4,000건. 3,500건에서 4,000건.
그래서 요 87년부터 88, 89, 90, 91, 92 90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0년에는 삼당합당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노태우 씨와 김영삼 씨와 김종필 씨가 90년 2월달 삼당합당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기간 87년, 87, 88, 89, 90, 91 그 5년 경험이 우리나라 지금 역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파업 다 합친 거의 한 절반 정도 이 시기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파업이란 파업은 이때 그냥 다 절반 정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동조합, 우리 구미 지역이 됐건 대구 지역이 됐건 포항 지역이 됐건 그냥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은 이 시기에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파업 발생 건수는 7,500건, 요 기간 합쳐서 파업 참가자 규모는 연인원 200만 명,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는 27,000일.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가 있겠다, 사실관계가 있겠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때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당시 파업이 시작되는 울산이었어요. 울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인상적인 거죠. 임금을 25% 이상 했어. 한 해. 임금 인상 25%, 30%. 지금 이제 거의 경제 성장률이 3%, 2%, 3%인데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10% 가까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10%니까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까지 해가지고 뭔가 노동자들 착취했으니까 한꺼번에 25% 이상 해라. 그래서 실제로 20%, 25%, 30%를 받아냈어요. 많이 받아냈죠. 이거는 이제 그때 이 울산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장비여가지고 당시 울산 때 그 노동조합들이 투쟁했던 거 보면 볼트 너트 있잖아요. 볼트 너트를 기계에 탑재해가지고 정경들한테 대포 쏘듯이 쏴요.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 거의 사실상 전쟁 상태였어요. 거의 볼트 너트를 중장비에 탑재해서 총 쏘듯이 막 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정경들이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아무튼 그런 격렬한 시기를 거쳤다. 이것도 그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중공업인가 현대자동차인가에서 현대중공업이네요. 현대중공업에서 회사 측 당시 구사대라는 걸 동원해서 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칼테러 사건이라고 표현돼요. 1988년 2월달이었던 거에서 칼로 여기 잔인한 장면을 물론 안 갖고 왔는데요. 거의 이제 실제로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시칼을 들고 와서 이게 이제 칼집이에요. 칼. 거의 우리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실제로 회사가 그걸 아예 이제 전개를 해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여기 이제 8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사 측의 구사대가 수배 중인 노조 간부를 집단 폭행하고 보고차에 밀어넣으니까 그거를 가로막으려고 노동조합 조합원인 당시 30살 이상 남씨라는 사람이 그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차 못 가게. 우리 노조 간부 데리고 가지 마라. 해서 누웠더니 그분을 밟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 차 앞에 누웠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600일 동안 하다가 그런 등등해서 우리 사회가 87년도에는 실제로 야만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때는 이렇게 영화 중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혹시 봤나요?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이제 학교에서 좁혀는 게 이제 일상적인 건데 그때는 회사에서도 좁히고 공장에서도 좁히고 군대에서도 좁히고 이제 학교에도 좁히고 그러니까 좁히는 게 그냥 당연한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그 민주노조를 만들 때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 구타 금지였어요. 임금 인상이 요구사항의 첫 번째가 아니라 구타 금지. 그 다음에 두발 자유화. 그게 노동조합이 결성할 때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노조 결성 인정, 네 번째 요구사항이 임금 인상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구타 금지, 두 번째가 두발 자유화. 그런 이제 여기가 그런 시대였던 거죠. 약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노조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가 의도가 아닙니다. 이게 요 밑에 요거가 당시에 노동 생산성 증가에 대해요.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표는 당시 임금 인상률 증가에 대해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요만큼 증가했는데 임금은 대략 한 요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쥐어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노동자의 인건비를 쥐어짜는 게 한편으로는 나쁜 착취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쥐어짜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수출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고만고만한 경제 규모 대만이 당시를 치면 대만,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우리나라가 경쟁을 했거든. 미국 시장에서 또는 일본 시장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팍팍팍 오르니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인건비가 팍팍팍 오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들이 실제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요구는 정당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쥐어짜서 물론 이제 그 회사 사업주가 배불리하던 것도 있었겠고 배불리하던 것도 있고 실제로 인건비 경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은 인건비를 쥐어짜는 저숙련, 그러니까 별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 집약적인 수출 제조업 분야였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실제로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건 괜찮은데 경제 성장률보다 너무 많이 올리면 경제가 2% 3% 성장했는데 최저임금을 10% 20% 30% 하면 경제가 뭔가 파중을 잇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들이랑 북방 외교라는 이름으로 수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련이랑은 90년에 수교를 했고 중국이랑은 92년도 했고 베트남이랑 92년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이 한중 수교 30주년,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노동자 대투쟁, 두 번째는 노태우 씨의 북방 외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전혀 관계없이 중국에서는 마옹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개혁개방은 7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78년 개혁개방을 하다가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시 또 현규 씨 천안문 시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몇 년도 혹시 알아요? 천안문 사태, 천안문 시위. 우리 80분이고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컨닝도 되게 시작했다. 컨닝 하시면 됩니다. 네, 서 있습니다. 정답은 다 질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천안문 시위라는 게 벌어져요. 천안문 시위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흔들흔들거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뭔가 부작용 때문에 발생했던 시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한 날짜가 1989년 6월 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얼마 전이 6월 4일이 천안문 시위였는데 원래 해마다 홍콩은 천안문 시위 진영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홍콩 시민들을 민주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은 시위를 못해요. 이제 시위하면 100% 다 감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89년도에 천안문 시위로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서방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제재를 했어요. 지금 우리 러시아 제재하는 것처럼 제재를 했는데 그런데 중국 이게 순서가 그래요. 89년도 6월 4일이 천안문 시위인데 다시 이제 또 다은 씨 정답은 동독이 붕괴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동유럽 맞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판등 실력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요. 언제 붕괴되면 12월달 붕괴돼요. 그래서 1989년도에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90년대는 약간 연식이 있는 분은 기억하시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를 비롯해가지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시리즈를 다 망해요.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등이 차례를 동유럽 다 망해요. 그래서 그리고 91년도에는 소련이 망해요. 소련이.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이 망하는 날짜가 마치 1991년 12월 25일이에요. 물론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서양으로 치면 크리스마스인 거고, 페페로데이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고, 91년 크리스마스가 소련이 붕괴되는 날짜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원래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은 덩샤오핑은 개혁개방파였고 거의 50년 이상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게 자주파였어요. 근데 덩샤오핑이 워낙 걸출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개인기로 뭐가 야금야금 개혁개방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덩샤오핑이 천안문 시위 이후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어요. 일종의 개혁개방 반대파들은 덩샤오핑 당신이 어설프게 개혁개방 한답시고 수박 같은 짓거리 해가지고 당신이 수박 같은 짓거리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애들 천안문 시위 하게 되고 걔네들을 멀쩡한 청년들을 네가 죽여버린 거 아니야 테크로 라고 개혁개방 반대파가 덩샤오핑을 공격해서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 거의 2선 후퇴했던 상황이 있어요.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그런데 천안문 시위 바로 이후에 동독이 붕괴되고 동유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개혁개방을 반대했던 중국 공산당의 일종의 보수파들, 개혁개방 반대파들이 하마터면 우리가 개혁개방을 전혀 안 했으면 우리도 망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나마 덩샤오핑이 주도해서 개혁개방을 요만큼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망하지 않을 거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의 보수파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개혁개방 반대파들이. 그거를 눈치를 까고 저기 집거 상태였던 덩샤오핑이 92년 1월달에 자기가 개혁개방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경제 특구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로 치면 구로공단이라든가 아니 마산 청원 같은 데인 거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구로공단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나라가 일종의 경제 특구였거든요. 수출 자유무역지대 이런 거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덩샤오핑이 88세의 노후를 이끌고 지금 바이든이나 박지원 씨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때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남쪽 지역을 순방하면서 각 떠들잖아. 그래서 이거 남순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는 78년 개혁개방은 농촌개혁 중심이었고 국유화된 농지를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였고 92년도 개혁개방은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연도는 92년인 거예요. 참고로 한국 경제사에서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분기점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1964년이에요. 64년에 우리나라가 수출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건데 중국은 약 30년 이후에 수출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중국이 60년대부터 수출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수출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더 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세계 인구가 현재 기준 14억이에요. 중국은 14억이고 우리는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베트남이 그렇거든요. 베트남도 같은 공산주의지만 뒤늦게 개혁개방을 했는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베트남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중국보다 30년 먼저 개혁개방을 한 게 우리가 수출 노선을 채택한 게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무튼 가끔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92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제14차 당대회에서 채택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87년 노동자 대투쟁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87, 88, 89, 90, 91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졌던 거고 또 하나는 노태우의 북방 외교 그 다음에 중국의 덩샤오핑의 남순 강만 이 세 가지가 합체 로버트를 하게 되는 게 한중수교예요. 한중수교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국의 자본가 분들이 사업자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국 공산주의를 피난을 가기 시작해요. 높은 인건비 상승을 피해서 우리나라가 이때가 1인당 5,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1인당 500달러가 안 됐어요. 중국은 1인당 한 100달러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인건비의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기반으로 사업하는 업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업종이 대구의 섬유산업, 의류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그래서 이 고부가 같이 반도체 같은 거는 멀쩡하지만 신발이나 의류나 섬유 이런 거는 인건비가 중요한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가
중국한테 가성비 경쟁에 밀려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87년 이후부터 그리고 92년 한중수교는 더 그게 가시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2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던 신발 산업이 31억이었는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작살이 나요. 그리고 의류 산업도 점점 줄어들어요. 중국한테 밀려서 우리나라가 신발과 의류를 이렇게 인건비를 쥐어짜서 1,000원에 팔았는데 중국이 품질은 떨어지지만 100원에 파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원짜리 신발 의류 섬유와 중국의 100원, 120원짜리가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초토화되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 해외 직접 투자 FDI라 그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장이 이전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한국이 해외로 나가는 공장 이전. 한국이 해외로 나가는 공장 이전이 80년 이 붉게 칠해진 선 요거가 투자액이고 여기 분홍색이 투자 건수인데 그냥 선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선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가 여기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에요. 그러다가 92년도 한중수교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펑 하고 뛰어요. 펑. 그러니까 증가하는 기울기가 요만큼이다가 펑 하고 뛰는 거죠. 그래서 한중수교를 분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공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냐?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왜냐하면 그 산업의 특성 자체가 인건비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대투쟁과 남순 강화와 한중수교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조업 쪽에서 뭔가 저임금 기반 제조업, 그게 신발 산업, 섬유 산업, 방치를 치면 가발 산업, 목재 산업 이런 것들인데 그 공장들이 싹 다 사라지게 돼요.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그분들이 중간 일자리였어요. 그 나라 그분들 전체 노동시장의 중간 일자리에서 중간 일자리가 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KDI라는 곳이 안상훈 박사님의 스토어인데요. 87, 이거는 OECD 국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에서 기술력이 낮은 제조업의 고용비 중에 추이를 봤는데 위에 일수록 높은 거고 아래 일수록 낮은 건데 이거는 OECD 국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가 저기술 제조업 고용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근데 연도가 어떻게 되냐? 87년부터 97년 사이에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왕창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중국으로 이전한 거다.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한중수교와 중국 이전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중간지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만약에 설령 이때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어도 불평등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가성비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투쟁이 그거를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 측면이 있으나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어도 결론은 똑같다. 2008년도는 여기 매표를 치면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2012년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보수 쪽 분들도 인정하는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대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보수 쪽 분들도 다 인정을 해요. 진보 쪽의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도 재산세도 완화한 다음에 실은 돈도 돌려줬어요. 종부세도 돌려주고 재산세도 돌려주고 막 그때 아마 돌려받으시는 분도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런데 뭔가 약간 우파적인 정책이나 뭔가 보수적인 정책을 갔었는데 불평등은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명박 정부 취임인데 여기가 위쪽이 불평등이 높은 거고 아래쪽이 불평등이 낮은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넣어보시면 0.335 진입의 기준으로 0.335에서 329, 328, 334, 330, 333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절보다 다 불평등이 낮은 거예요. 퇴임할 때까지도. 그래서 아니 역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가장 보수적인, 가장 기업 친화적인, 가장 시장 친화적인, 가장 부자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불평등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작살나서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을 다 합치면 그거를 용어로 GDP라고 해요. GDP. 국내 총생산. GDP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가 GDP가 1,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우리나라 전체 GDP의 40 내지 50은 수출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50 정도 됐었고 지금은 요즘은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은 거의 한 50 가까이 됐는데 수출하는 분들이 수출 쪽에 종사하는 삼성전자, LG, SK 등등의 대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에서 상위 10% 언저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전 세계 수출이 작살나니까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수출의 월별 추이인데요. 여기 뒤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뭐냐면 한 달에 전 세계 수출이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면 한 1.5조 달러니까 한 2천억, 한 2천조. 전 세계 한 달의 무역 거래량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조 원 정도가 한 달에 거래가 됐어요. 무역이 서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 9월달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터져요. 미국 경제가 작살나요.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팍 줄어들잖아요. 팍 줄어드는 게 전 세계 글로벌 교역량이 1.5조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에서 1,000조 원 정도로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 글로벌 교역 자체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전 세계 교역량이 반토막이 나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똑같이 반토막을 아니어도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죠. 세계 경제 우리나라가 결국 수출을 우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을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수출이 반토막이 나니까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불평등이라는 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인데 그러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예요. 상층 소득이 작살나거나 하층 소득이 올라가거나 중간 소득이 두터워지면 중간이 얇은데 뭔가 좀 두터워진다. 그런 불평등은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08년도는 상층 소득이 작살난 거예요. 상층 소득이. 그래서 상층 소득이 작살나서 상층 소득이 작살나면 다시 말해서 수출이 작살난 거예요. 수출이 작살나서 불평등은 줄어들고 성장도 작살나고 고용도 작살나고 투자도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 경제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딱 글로벌 교역량이 작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불평등의 상관관계인데 이건 뭐 인과관계는 아니고 서로 뭔가 관계가 있다를 보여주는 게 약 86% 정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기를 불러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수출이 대박나면 불평등은 확대된다. 이거는 어떤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상으로 그런 거예요. 지난 한국 경제가 움직인 걸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저의 최종 학력은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과정의 최종 학력인데요.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다만 이제 저는 경제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전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특정 분야에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은 자기 분야가 있어요. 사회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경제 중에서도 통화정책을 하거나 거시정책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아무 분야에도 제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 저 분야를 그냥 제가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평등을 제대로 알려면 실제로는 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 다음에 노태우 씨의 북방정책, 그 다음에 중국의 덩시어핑, 근데 실은 중국 경제사와 중국 정치사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사와 중국 정치사를 얘기했는데 불평등을 연구한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임상준 교수님이라든가
되게 이제 인품이 훌륭하시고 유명한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님이라든가 뭐 우리 이제 뭐 장하성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등등이 있으면 이분들은 중국 경제를 공부했던 분은 아니에요. 저도 물론 중국 경제를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고 국내 문제를 주로 보면은 앞에 얘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인 정책을 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했는데 불평등이 증가했고 이명박 씨는 뭔가 보수적인 정책을 하고 기업, 대기업 퍼주기 정책을 했는데 불평등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을 퍼줄수록 불평등이 줄어들고 무슨 개혁을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94년부터 왜 증가했지? 그래서 그런 걸 아무튼 몇 년 동안 그 질문을 간직하고 책을 볼 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걸 하다가 문득 우연찮게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구력의 원인을 발견해서 말한 게 이제 그 유레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중 수교가 92년도에 체결됐다는 거 우연히 다른 자료를 보다가 알게 돼서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이게 덩시아병이 남중강화라는 게 92년이구나 해가지고 그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불평등이 타기 시작해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증가하는 경우는 상층 소득이 오르거나 하층 소득이 추락하거나 중간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2008년도에는 상층 소득이 작달난 경우였고 94년도는 중간이 얇아진 경우였어요. 중국의 부상 때문에. 방금 말한 거를 제가 지금 50분 정도 떠들었는데 지금 그동안 떠든 거를 한번 약간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불평등이란 말의 은연 중에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그렇게 했는데 심장이 왼쪽에 쓰인다. 그 오스칼 라포텐이라는 독일 3인단의 강수가 했던 표현이요. 이렇게 심장이 왼쪽에 쓰인다. 약간 이제 좌파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진보 쪽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심장이 왼쪽에 쓰이고 실은 여러분들 중에 심장이 왼쪽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요. 우리가 다 심장이 왼쪽에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뜨거운 가슴 자체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등, 불공정, 불공평, 세습이라는 말은 다 다른 말이다. 그 빈곤이란 말도 다른 말이에요. 불평등하지만 빈곤이 없을 수도 있고 빈곤이 많지만 불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신문이나 언론이나 칼럼이나 그런 걸 보실 때 불평등, 불공정, 불공평, 세습, 그다음에 빈곤 이걸 막 뒤죽박죽 사용하는데 불평등은 그냥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이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숫자 나부랭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불평등이 커지면 사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고 뭔가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고 지속되면 뭔가 미운 마음, 증오심, 적개심, 사회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 사다리는 중요하고 뭔가 사회 통합은 중요해요. 사회 통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층 사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불평등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걸 정리하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나머지는 자세히 갈 텐데 상층은 수출 개발이 불평등 증가시켰고 하층은 다음에 진행이 갈 텐데 고령화가 되면 불평등 증가해요. 고령화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중간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불평등 증가하고 수출이 작달나면 불평등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하층이 올라가는 것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기초연금 소득자가 늘어나거나 국민연금 소득자가 늘어나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간 일자리가 늘어나도 불평등 줄어들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요 두 가지는 좋은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축소고 요 위에 거는 나쁜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축소예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고 요거는 나쁜 원인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돼서 불평등 자체가 좋다가 아니라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을 좋은 원인으로 불평등이 증가할 때가 있고 나쁜 원인으로 불평등이 증가할 때가 있다. 불평등 줄어드는 것도 좋은 원인으로 줄어들 때가 있고 나쁜 원인으로 줄어들 때가 있다. 최병천이 열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느 여성과 뽀뽀를 열심히 해서 열이 난다. 그거는 좋은 원인으로 열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코로나가 걸려서 열이 난다. 그건 나쁜 원인으로 열이 나는 거야. 최병천이 열이 나버리고 좋은 원인으로 열이 날 수가 있고 나쁜 원인으로 열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은 숫자 덩어리, 숫자의 격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불평등 자체를 마치 너무 도구만 어떤 교조적으로 어떤 신앙처럼 마치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으로 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등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이러면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약간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의도적으로 드는 건데요.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불평등은 단토막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 대기업들은 다 상층 일자리에 한 20% 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출 전면 금지법을 만들면 불평등은 줄어들지만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대기업도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 소득도 이제 우리가 한 1인당 35,000달러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44,700만 원 정도? 한 대충 5천만 원 약간 안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기업이 버는 돈, 정부가 버는 돈, 우리가 버는 돈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가구로 가져가는 거는 5천만 원 중에 한 60%,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평등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소주성 정책이나 다음에 제가 최저임금 얘기를 지난번 했지만 짧게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이런 걸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중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같이 있는 거여서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국내적인 원인으로 정치권이 잘못해서 그다음에 97년 외환위기부터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실은 소주성 정책이에요. 소득주 성장 정책. 그랬을 때 취지는 좋았으나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분석, 진단에서 뭔가 불평등의 원인 진단을 약간 이제 좀 뭔가 미진하게 하셔가지고 미진하게 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제가 다음과 다음에 얘기했지만 이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층이 수출이 잘 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상층이 수출이 잘 돼서 불평등이 증가하지 말든 다만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면 돼요. 이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거둔 세금으로 밑에 처지가 어려운 분들, 어떤 가난하거나 뭔가 외롭거나 빈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써가지고 객승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만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복지 정책을 쓰면 돼요. 그래서 중간이 밑에한테는 좋은 정책을 쓰면 되고 상층이 잘 되는 거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층은 더 잘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을 표현하면 우리가 만약에 경북 이 중에 누군가가 또는 여기 계시지 않는 누군가가 경북 도지사업으로 나온다. 민주당의 경북 도지사업으로 나온다라면 대기업은 더 잘 되게 도와주겠습니다. 대기업은 더 잘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소기업이나 중기업도 더 큰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대기업은 우리가 잡아먹을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작살을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기업과 중기업만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기업은 작살을 내고 노동자만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도 도와주고 기업도 도와주고 소기업도 물론 이제 도와주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이 각각 뭔가 소득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반드시 위에를 때려잡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그리고 실은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바이든은 왜 저러고 있는지, 일본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멀쩡한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동향 그런 거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유능한 정당 그리고 뭔가 서민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진보는 어떻게 접하가 되는 건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약간 중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어떤 그 경제 성장, 수출, 대기업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